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개인의 답변을 좀 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주택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올린 걸 제가 조금 추려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할까 해서 지금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랬을 때 관심이 있어 가지고 홍보관에 갔을 때 분양 직원들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설명을 할 때 분양 직원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들이, 제일 최초로 시작한 연도가 언제인가? 몇 년도부터 이 지금 조합이 결성이 되었고 사업을 진행했는가? 먼저 그걸 물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조합 규약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잖아요. 조합 규약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환불 제도를 명확하게 조합 규약에다가 명시를 안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잘 살펴보아야지만이 자기의 권익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환불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우선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현장에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과연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알기로는 제 경험상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현장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합 분양이든 뭐 조합 분양 이후에 일반 분양이든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명의 변경이라는 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합원들, 우리 사정상,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상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부동산에 내놓든 아니면 조합 사무실에 내놓든 그런 물건들만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익이 있을 테고 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했다라는 건, 뭐 신청을 했다라는 건 뭐 관할구청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건 거의 사업이 막바지에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람들한테 명의 변경을 받을 때 중간에 브로커가 있겠죠. 뭐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속에 수수료라는 걸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좀 그런 게 좀 덜한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죠. 뭐 몇백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몇천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가 붙었다.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래서 몇백이든 몇천이든 돈을 지불하고 이걸 구입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다 성공이라고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분양가가 제일 처음에 분양가가 얼마였고, 그리고 현재는 얼마인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대출 관계가 여러 가지 있죠. 브릿지 대출을 벌써 발생을 시킨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했다면은 거의 막바지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드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확실히 관할구청에도 물어보고 조합사무실에 가서도 관계자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 수수료를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현장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하고 거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뭐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부동산은 꼭 있죠. 그 부동산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현장 사무실을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 소개시켜줬다고 또 소개비를 또 받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 MGM이라고 하거든요. 그 MGM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어느 현장은 100만원, 200만원, 또 어느 현장은 500만원이 넘어가는 현장도 있고요. 그게 뭐 10건 미만이면은 전체를 봤을 때 10건 미만이면은 미미하겠죠. 그다지 크게 어, 영향을 안 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래들이 몇 건씩 이루어지고 또 소문이 나고 하면은 너도 나도 다 합니다. 그럼 그게 많이 불어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조합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 다 손해로 나누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알아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지주택, 재개발, 재건축 그 차이점에 대해서. 뭐 지주택은 아시다시피 주택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주택에 대해서 그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 어떤 분들이 지주택은 뭐 10년, 12년 뭐 이렇게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건 정말로 옛날이고요. 지주택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큰 차이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지주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신고 제도로 바뀌어서 필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현장에 중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듯이 한번 필증을 받은 현장은 다른 업체라든지 뭐 가칭으로 조합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현장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지주택은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말씀드렸듯이 도정법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도 또 갈리는데 재개발은 도급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요즘은 재건축도 도급제로 하는 데가 많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분제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도급제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현장에 만약에 100명 있다 했을 때 그 100명이 다 똑같은 권리가액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권리가액을 따져봤을 때 그 100명이 전부 다 순위로 다 밝혀집니다. 1순위부터 100위까지. 그게 도급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권리가액이 많은 분이 1순위가 되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권리가액을 따졌을 때 제일 권리가액이 높은 분이 1순위고요. 제일 낮은 분이 뭐 100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 뭐 지분제로 한다고 쳤을 때 지분제는 시공사라는 그 건설사에서 그 사업 제안서를 낼 때 그 사업 제안서 안에 뭐 몇 평은 몇 평을 드리겠다.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는 평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뭐 20평, 뭐 24평, 뭐 30평, 34평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평수가 또 몇 세대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공사에서 사업 제안서를 냅니다. 그 사업 제안서에 몇 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분제라는 거죠. 만약에 20평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24평을 드리고 뭐 30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32평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 지분제로 바로 사업 제안서에다가 제안을 딱 합니다. 시공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뭐 두 군데, 세 군데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그 좋은 제안을 사업 제안서를 낸 시공사를 그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투표를 통해서 그 시공사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러니까 도급제하고 지분제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주택도 중요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고요. 뭐 행정상만 말씀드리면 행정상으로 관할구청에다가 신고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될 절차만 따지고 봤을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주택법으로 하는 지주택은 절차가 조금 간소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고를 일단 하고 필증을 받게 되면 조합 설립받고 그리고 바로 사업 시행인가로 바로 갑니다. 그렇게 조금 절차가 좀 간소한 편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도정법은 절차가 좀 많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 기간에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직도
도정법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조합이 만약에 조합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가칭으로 추진위원회가 되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다른 추진위원회를 다른 또 곳에서 같은 현장에서 또 만들어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가 생기겠죠. 이 법을 아직까지도 도정법에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가 막 생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 발의죠. 관할 구청에다가 주민 발의를 해서 구역 지정이 정해지면 그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발의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정법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구역 지정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막 생겨요. 그걸 도정법에서 빨리 법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관할구청 재량으로 인정을 해주든지 그런 관련의 법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또 매도 청구, 그러니까 사업시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95%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95%의 토지들이 모두 조합으로 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합 명의로. 그래야지 사업시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신청은 했다 치고 그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고 보시면 되고요. 95%의 그 토지가 조합으로 귀속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5%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주택법에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도 청구 5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벌써 추려 놓습니다. 5%에 대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매도 청구는 미리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다 기속을 시키고 나서 어느 현장이든지 현장마다 굉장히 강성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강성들이. 그 강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강성이었지만 뭐 점차 이렇게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곳도 있고요. 가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5%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내용 증명서를 미리 다 보냅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조합에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 증명서를 미리 보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협의를 꼭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 조항에 따라서 미리 우리들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서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물론 조합 설립인가 끝나고 합니다. 그때 내용 증명서를 미리 다 보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95%를 채워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으면 이제 매도 청구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소송 뭐 3년 걸렸니, 뭐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뭐 이렇게 소송이 걸렸다 보니까 그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진짜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정말로 소송 빨리 끝나고요. 제가 옛날에 그 경산이라는 곳에 있을 때, 대구 밑에 경산이죠. 경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진행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분들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죠. 참고인으로 출석도 했고요. 증인으로도 출석했고요. 그렇게 출석했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이 협의를 통했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셨고,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드렸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었다. 그런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 평균을 좀 냅니다. 기존에 매매 계약을 하신 지주분들의 평균 금액, 그 금액을 너무나도 이렇게 상응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경험담의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악의적인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진행해 나가면서 웬만하면은 다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소송 안 하고, 그런 소송권에 자꾸 연루가 되면 현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좋든 싫든 다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거죠. 법적으로 어떻게 가다 보면 소문도 안 좋고 별로 좋은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약간의 조정을 좀 해서 합의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제가 하는 현장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 승인인가 신청을 할 때, 조금 조합 설립인가하고 신청할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 승인인가 신청할 때는 그 지역에, 그 현장 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 다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집주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토지주들, 그런 분뿐만 아니라 세입자들까지도 다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들 조사를 다 합니다. 그분들의 권리 관계, 전세를 살고 있다면 뭐 전세금이 얼마인지,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그런 전세 계약서가 있겠죠. 그런 전세 계약서도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관할구청에다가 제출하고 합니다. 그걸 요구하는 관할구청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만약에 살고 있다면 월세는 얼마씩 내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든 현장 내 주민들은 다 조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직접적으로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수행인가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이 창립총회,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 이 총회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창립총회를 꼭 통해야지만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창립총회에 나와 있는 안건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건이 보통 뭐 10가지가 넘어가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 설립을 위한 안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용역사들, 설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행사도 있을 거고요.
시공사, 그리고 지주 용역을 하는 지주 용역사, 이런 용역사들에 대한 모든 그런 계약 관계들, 이런 안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총회를 꼭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총회에서 꼭 물어야 됩니다. 조합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런 걸 꼭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이 총회 참석을 하셔서 찬성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다면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반대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추가 분담금을 올려서 뭐 공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무조건 물어야 되고요. 공문을 다 띄워야 되고요.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경험상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한 그 지주분이, 예를 들자면 이쪽 집이 평당에 700만 원 가량을 합의를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집이에요. 바로 그 앞집이고 뭐 평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45평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500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평당에. 이건 형평상이 너무 안 맞잖아요. 자, 이 형평상으로 너무 안 맞았을 때 이 부분도 총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걸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조합원님들한테 물었고요. 그리고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에 좀 뭐하다 싶은 것들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그걸 또 물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해서. 매도 청구로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더 합의를 봤을 때 뭐 3개월의 기간, 뭐 짧게는 뭐 한 달의 기간을 두고 합의를 꼭 볼 수 있게 그렇게 설득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지주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로 흔히 말하는 그 알박기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필증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런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합니다. 본인밖에 몰라요. 오로지 나만 돈 많이 받으면 된다,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런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용불량자가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가? 예, 뭐 물론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안 됩니다. 그 신용대출이거든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그런데 분양 직원이라든지 조합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해결을 해보자 하는데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덜컥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그 조합이 중도금 대출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라든지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제가 알기로는 신용불량자면은 힘듭니다. 대출이. 그러면 자기 돈 자기가 다 내고 중도금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이 되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능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분양 직원이라든지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자분들이 뭐 80% 아니면 뭐 90% 토지 매입이 다 되었고 조합으로 다 기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합을 가입을 해도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네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꼭 그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조합으로 기속이 됐는지. 그러니까 조합으로 기속이 됐다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으로 어쨌든 명의가 조합으로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보시고 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공사를 시작해도 믿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공사를 시작해서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사는 중단된다. 그래서 지주택 하지 마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어떤 개발이든지 그러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개발을 하든 뭐 돈 많은 시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걸 매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땅을 매입해서 하는 개발도 뭐 땅을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를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요건이고 조건인데 그걸 꼭 지주택에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는 뭐 그러면은 뭐 기존에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 다 입주 끝났고 준공 다 끝난 그런 아파트밖에 못 가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발 못 하죠. 그분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주택에 조금 뭐 학을 뗐다 할까요?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개발 사업, 전체의 개발 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택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주택은 자격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약한 그 시점에서 입주 때까지 어쨌든 자격 요건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요건을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어렵다고 해서 지주택을 뭐 관심 두지 마라 하면은 그러면 조금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런 것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격 요건은 무조건 갖춰야 된다. 근데 갖춰야 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어져 있는 준공 다 끝난 아파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날짜로 만약에 조합 설립을 했다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어쨌든 주택법에 나와 있는 법 조항으로는 2년 안에 무조건 사업 시행 인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연장 1년은 있는데 그 최종 3년 안에는 어쨌든 사업 시행 인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사안을 보고 조합 해산 총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 해산 총회를 했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합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의 권리는 보장해 주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법에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합원이 되어서 납부한 금액들,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보장 없습니다. 주택법에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합장의 도장, 그러니까 조합장의 낙인이, 도장이 찍힌 그걸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돈은 조금 들어가겠죠. 몇십만 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조합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안전장치를 꼭 하자면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 당시,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좀 지나서라도 꼭 그 조합장에 그 도장 낙인이 찍힌 거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그 혹시 사업이 잘못되었을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지불했던, 그러니까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다 상환을 할 수 있게, 반환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의 조치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하는 곳에 가서 꼭 공정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구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디테일해야 되겠죠. 조합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행사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공사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가면서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어떤 조합장이 바뀌든 어떤 대행사가 바뀌든 어떤 시공사가 바뀌든 다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정말로 불안하고 조금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리 없이 두서 없이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직접 뭐 지주분들 또 조합 분양을 받은 조합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보고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전히 지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해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주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주 작업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갈 때 그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지주 작업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지주택 현장이든지 지주 작업이 모든 걸 다 결정짓습니다. 그만큼 지주에 대한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어서 좋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수긍이 가고
그리고 조합 쪽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이끌어내는가. 정말로 정말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대행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했던 책임자로서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지주 작업은 핵심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지주특위에 관심을 갖고 조합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주 작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그걸 꼭 먼저 염두에 두고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두 번을 강조해도 세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올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얘기들이 또 있다면 다음에도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